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고환율 1480원이 넘어섰죠. 네, 지금은 아마 정부에서 특히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좀 하겠다고 덤빌 것 같긴 한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원인이 왜 이렇고 어쩔 수 없다. 저는 오늘 그거와 반대로 원인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무언가를 보호하고 또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도 한미 금리 차가 기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유로화는 미국보다 금리 낮은데 왜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랑 미국과 유로화랑 미국과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저희가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저희는 전 세계 통화량 중에 1%?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비율은 모르겠는데 어느 나라 가서 거꾸로 한번 여러분에게 문의를 드릴게요. 원화를 주고 달러로 바꿔달라 그러면 원화를 받는 나라 보셨나요? 특히 어떤 그 여행 유튜버가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니 다가와서 자기가 무슨 이상한 종이를 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걸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꺼내는데 보니까 원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 2장.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라. 자기는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돈 원화를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얻었든 간에 그거를 주고서 달러로 바꾸려고 할 때 기겁을 합니다. 달러를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원화는 우리나라 외에서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국내에서야 법정화폐가 원화니까 원화를 주고 물건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해외 가서 원화를 주면 아무도 받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원화를 막 발행을 한다? 원화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로화를 비교한다? 유로화는 준기축 통화, 오히려 기축 통화에 더 가깝겠죠? 달러랑 안분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금리가 낮다고 달러랑 비교를 한다? 더 웃긴 건 통화량을 한번 보시면 유로화는 미국보다 덜 찍어냈어요. 통화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달러 대비 유로화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거나 그런 일이 적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도 없으면서 통화량을 저렇게 늘려놓으면 당연히 준기축 통화라고 해도 문제가 되겠는데 어디 그 시정 잡배 같은 화폐를 좀 죄송합니다. 약간 과격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화폐를 어디다 달러에 갖다 비춰대냐는 얘기예요. 달러도 지금 통화량을 엄청 늘려갖고 전 세계에서 그 무역 거래할 때 달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7, 80%였다가 지금 한 5,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원화를 거기다 갖다 비교를 하다니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통화량을 그렇게 늘린 문제도 있지만 금리를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낮은 것도 그 원인이 있지만 별 그 시덥지 않은 지방 그 상품권 같은 종이를 막 찍어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걸 받을까요? 안 받아요. 시장에서도 상품권을 막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아무개네 상품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받을 거예요? 원화는 거의 해외 나가면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김아무개네가 예를 들어 부자예요. 예? 물론 동네 전체에서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부자예요. 그럼 한 두어 장, 세 장 찍어내면 신용으로 그래 저 집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니까 이번엔 받아줄게.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지역 화폐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아무개네가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어느 날
그 말 그대로 박스째로 김아무개 상품권 해갖고 찍어내서 돌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자도 적게 주는데 그렇게 많이 찍어내면 받지를 않아요. 결국엔 한국은행 잘못이 제일 큽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다라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개뻥이에요. 왜냐? 자기네들이 그런 정책을 할 때 기재부하고 의견을 교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통화량 RP 늘리는 거 이런 건 다 서로 협의해서 오케이 하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국민들 보고 안심해라 라고 뻥을 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지금 해결책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결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금리 인상. 예, 맞습니다. 미국과 금리를 연동시키면 됩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 금리를 4%를 유지하면 우리는 항상 그거보다 1% 이상.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는 건 똑같아요. 부동산 하락. 대출자들 파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누구죠? 예, 일본입니다. 1990년도에 일본도 저금리하고 화폐 가치를 인상을 시켰더니 너도나도 막 자산에 거품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낮은 금액으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자산을 사면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국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 당시에 하와이 토지를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사들였어요. 지금도 하와이 토지의 3분의 1이 일본인 소유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찌됐든 그건 좋은 거예요. 자산을 해외 나가서 사들이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하다는 얘기죠. 과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왜 과하다고 생각을 하냐. 가계부채를 한번 보셨나요? 전 세계 1위입니다. 거의 GDP의 91%라고 하는데 과거에 110%였는가 했었죠. 근데 왜 갑자기 91%로 내려갔죠? 그거는요. 평가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100%일 때는 과거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91%는 좀 더 당겨서 아마 2020년인가 2019년인가 정확히 제가 평가는 안 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GDP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총액은 감소한 게 없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채가 줄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채가 줄은 적은 없어요. 예, 총액은 항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일본은 그렇게 올려갖고 뭘 했냐? 예, 대출자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싹. 금융기관부터 무분별하게 대출해준 금융기관 니들 파산해. 그리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산 산 애들도 니 감도 안 되는데 우리 그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주택 모기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미국도 다 정리 안 했습니다. 정리하고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는 파산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한 20%만 파산했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돈 찍어서 다 막았습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러니까 알고 기다렸던 모르고 기다렸던 기다렸고 그 결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요. 정리 과정 30년입니다. 예, 정리 과정이에요. 그 부채를 지금 누가 떠안았어요? 일본 정부가 떠안았죠. 260%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 부채가 없어졌나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부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부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 자녀도 없고 친인척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되죠? 예,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예, 그 국채도 국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정부가 빚을 졌는데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재산이 다 국가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저는 장기적으로 채권자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부채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이 사라졌는데.
예,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점점 심화되면 일본의 부채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부채 장기 구조조정 3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겁을 내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하고 싶을까? 저는 이 기준은 한국은행은 부동산 보유가 부동산 보호하고 대출자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지.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하게 대출받은 사람 망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걱정을 해요. 뭐냐? 표를 잃을까 봐. 맞습니다. 표를 잃을까 봐.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금리 올리고요. 내년도 긴축이 아니라 적자 재정이죠. 재정 예산을 8%인가 더 올렸어요. 올리면 안 됩니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남아든다고 재정 예산을 더 올립니까? 긴축해도 정상인데. 그러면 8%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4, 5% 감축해야 됩니다. 기존 예산에서. 그리고 그 돈 안에서 써야 돼요. 우리가 균형재정 얘기를 하지만 세수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힘들지 않냐?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졌어요. 은행에서. 근데 이자도 내야 돼요. 돈을 막 써? 빌려서? 그게 정상인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태, 환율을 내리고 정상화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4% 가까이. 4%까지 올리고 지금 현재 4.5%인가요? 3.75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을 연기해서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국도 준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금리를 미국과 거의 연동해서 올려야 됩니다. 파산하는 사람 많을 거고 죽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왜 국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고물가에 시달려야 되냐 이 얘기죠.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또 하나 긴축 재정을 해야 됩니다. 말뿐 아닌 긴축이 아니고 예산을 기존 예산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5%씩 삭감해야 됩니다. 네, 힘들겠죠? 당연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저출산 고령화를 누가 만들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최경환이가 시작한 빚내서 집 사라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정부는 이걸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왜?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기들의 재산이 녹아내리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결 방법은 있다. 뭐냐? 금리를 올려라. 4% 이상으로. 두 번째, 긴축 재정을 해라. 말로만 말고 예산을 플러스 8% 올리지 말고 마이너스 5% 내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써라. 그리고 돈 나눠주는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의 R&D 쪽은 예산을 늘리겠죠. 그건 뭐예요? 다른 쪽의 예산을 깎아서 놀려야 됩니다. 우선순위와 반드시 써야 될 것과 안 써도 될 것을 구분해서 안 써도 되는 것은 예산 줄여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왜 공무원들 늘리고 불필요한 것에 왜 예산을 배정합니까? 불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이 많아요. 그거는 정부가 원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해법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